안녕하세요. 한 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12월 21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무역대표 두 사람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전 대표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점진적인 분리를 촉구했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현 대표도 미국의 이익에 맞게 대중무역 정책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략적 분리, 즉 완전한 분리가 아닌 조직적이고 점진적인 분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전략적 디커플링의 목적은 미국에 이익을 주는 것이지 중국을 응징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베이징은 친구 혹은 발전을 위한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려 드는 적수라는 겁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과의 모든 경쟁에는 경제 전선과 국가 안보 전선이라는 두 전선이 있다며, 군사적 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다면적인 전략적 디커플링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의 기술 연계 고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선진 기술을 미국이나 동맹국이 장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 시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 국가의 대중당론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기계 역할을 하는 틱톡 및 기타 중국 SNS 플랫폼을 차단, 미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와 미국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우리는 중국에 관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지금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현 대표도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타이는 19일 미국 싱크탱크 외교관계협회 포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중국의 불공정 정책과 관행은 미국의 번영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억압하며 환경 기준을 약화시켰다며 미국의 손실은 실제적이고 파괴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0년간 중국의 성장과 발전은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변화시켰고, 그로 인한 압력과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나온 인도네시아의 형법 초안 188조와 189조는 인터넷에서 구두 및 서면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4년 징역 이상으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관광과 투자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몰리고 있지만 5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는 공산주의 전파를 중형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이 나라에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새 형법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에게 징역 4에서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전파를 포함 누구든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전파하거나 선전할 경우 징역 4년 이상에 처할 수 있으며, 사회 소란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 7년, 상해 및 사망 시 12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리지던트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하리안토 아리오디구노 조교수는 아보로왕에 인도네시아의 공산주의의 근절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며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공산주의자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형법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을 포함한 외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 포스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금기를 어기고 붙잡힌 사례는 이미 여러 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한 공산주의 그림이 있는 어린이 장난감도 압수 대상입니다. 이 신문은 2018년 8월 인도네시아의 완샹 니켈의 내부 문서용 회사 직인에 낫과 망치 도안이 들어있는 것이 알려지자 경찰이 찾아와 추적했고, 완샹 니켈의 공사 계약자인 중국 태젠의 소유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공산당원 수는 수백만에 달해 중국과 소련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1965년 인도네시아 정부군과 공산당은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고 공산당이 정권을 잃은 후 중국계를 포함 수십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어 교육을 엄격히 금지했고 여러 차례 게릴라 활동으로 많은 중국인이 부상, 사망하거나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한때 친밀한 공산국가였지만 1967년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1990년에야 다시 수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근래 들어 가장 많은 고위 간부들이 불참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20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CCTV가 의도적으로 다수의 고위 관료들의 이미지를 숨긴 것이 아니라면 불참자가 역대급으로 많은 고위급 회의였다고 합니다. 우선 정치국 위원 중에는 군사위 부주석 장유사와 허웨이둥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 양샤오두 국가감리위 주임, 쉬치랑 군사위 부주석, 자오커주 국무위원이 불참했고 루징궈 중앙서기처 서기, 저우창 대법원장, 장쥔 검찰총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장관급 관료 중에는 증쉐둥 국무원 상무부 비서장, 장신즈 중국 조직부 상무부 부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 부처가 경제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왕광화 천연자원부장, 이강 중앙은행 총재, 거수칭 은보강 주석, 이휘만 중앙증권감독 주석, 후카이 감사장, 루아오 공무원 발전연구센터 주임 등이 경제공작회의에 불참한 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들의 불참이 베이징의 코로나 쓰나미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일 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정법 개통 관리 한 사람은 사실상 20차 당대회 때 베이징 병원의 원내 감염은 이미 매우 심각했다며 중국 당국은 이를 은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초에 이르러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됐고 심지어 퇴직 고위 관리들까지 대거 사망하자 베이징 당국이 방역을 풀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 기간에 많은 베이징 거주 고위 퇴직 관료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6명의 1000급 이상 관료를 지낸 노인들이 병원에서 치료 지연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평범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베이징은 심각한 의료 시스템 붕괴를 겪고 있으며 주요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의료진의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의학 전문가들은 베이징에서는 1에서 2주 안에 1차 유행기 피크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